안녕하세요. 핸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세기 초반, 대략 30년에 걸쳐서 있었던 물리학 혁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토픽을 골랐냐면 예전에 어떤 분께서 댓글로 과학사를 다뤄달라고 부탁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픽을 고르게 되었고요. 제가 실제로 고등학생일 때 야자실에서 공부하다가 실증나면 교과서를 옆에다가 밀어놓고 연습장 꺼내서 혼자서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을 독학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물리학 혁명에 대한 어떤 과학사적인 지식들, 그런 지식들도 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공유하겠습니다. 물론 늘 그렇듯이 핵심만 간단하게. 먼저 1900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아직 20세기는 아니죠. 19세기의 마지막 해인데 1900년 12월 보름 정도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막스 플랑크라는 독일의 위대한 물리학자가 양자가설을 발표하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올려둔 흑체복사라는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덤으로 1900년이면 볼프강 파울리라는 물리학자가 탄생한 연도이기도 하죠. 1901년, 1902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양자역학에 엄청나게 공헌한 파울리의 다른 친구와 같은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와 디락이 태어난 연도이기도 합니다. 1905년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것 같네요. 아인슈타인의 기적의 해죠. 3월에 광전효과를 설명한 광양자가설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고, 5월에는 아인슈타인의 업적 중에서 가장 학생들의 과학교과서에 내용이 많이 인용되는 분자의 존재성을 다룬 논문을 5월에 발표했다고 하죠. 여기에 대한 건 제가 예전에 올려둔 아인슈타인의 브라운 운동 계산 결과 맛보기라는 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 드디어 특수상대성 이론 첫 번째 논문 On the Electrodynamics of Moving Bodies,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동력학에 대하여 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죠. 참고로 여기서 딱 89년 뒤에 1994년 6월 30일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고체 분자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으로 아인슈타인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9월에는 아인슈타인의 업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E는 mc제곱이 담겨있는 특수상대성 이론 두 번째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인슈타인은 자기에게 가장 인생 논문과도 같은 그런 5개의 논문을 1905년이라는 한 해에 한꺼번에 다 발표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사람이죠. 참고로 1907년에 장 페랭이라는 실험 물리학자께서 아인슈타인이 연구한 걸 실제로 밝혀내셨다고 하죠. 증명을 하신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분자에 대해서 브라운 운동 계산을 한 결과가 실제 실험적으로 맞다는 걸 발표함으로써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분자의 실제성을 좀 더 확실하게 증명한 거죠. 19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닐스 헨리크 다비드 보어라는 아주 위대한 덴마크의 물리학자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발표하셨죠. 놀랍게도 신혼 부부셨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런 엄청난 원자 모형을 발표하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물리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원자 모형의 중요성을 눈치챈 사람은 아인슈타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학자들에게는 냉대받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을 제대로 설명하니까 그제서야 제대로 주목받았다고 합니다. 1915년과 1916년 이 두 해에 걸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1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구어낸 중력 연구를 이 두 해에 걸쳐서 멋지게 발표하죠. 1915년에 중력장 방정식을 발표했고요. 1916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초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10년 동안 정말 눈물겹게 노력하면서 만들어낸 중력 연구 결과들을 세상에 멋지게 내놓게 되죠. 그렇게 중력 연구 결과를 멋지게 발표한 아인슈타인은 1917년 아주 놀라운 업적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어의 원자 모형을 최초로 그 중요성을 눈치챈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물리학자밖에 없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1917년에 아인슈타인이 보어의 원자 모형을 응용해서 어떤 업적을 남겼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던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레이저의 기본 원리가 되는 유도 방출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영상 말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고체 물리학의 영웅이었다는 점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919, 1919년에 진짜 대박이 나죠. 일식을 통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실제로 증명이 되었잖아요. 이로 인해서 아인슈타인이 정말 대스타가 됩니다. 당대 유럽의 신문에도 아인슈타인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나왔다고들 하죠.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도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외우고 다녔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대스타가 되었다고들 하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스타가 된 것이 물리학에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1924년 루이 드브로이라는 프랑스 귀족 가문 차남 출신의 물리학자가 그것도 정식 박사도 아닌 상태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물질파라는 개념을 제안을 하죠. 그런데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교수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아이디어를 그냥 함부로 통과시키자니 이건 너무 혁명적인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아직 뭐 검증도 안 된 상태인데 함부로 통과시키기 뭐 했을 거고요. 그렇다고 통과를 안 시키자니 정말 후폭풍이 무서운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루이 드브로이는 프랑스 귀족 가문의 차남입니다. 만약에 이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 안 시켰다가 나중에 실험 물리학자들이 연구해봤더니 실제로 전자가 물질파라는 파동으로서 파장을 가진다는 게 실험적으로 검증됐어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심사위원 맡았던 교수님들 싹 다 심사위원 옷 벗어야겠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수호천사로서 누가 존재했습니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존재했죠. 아인슈타인에게 논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심사위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인 거예요. 나중에 뭔 일 생기면 아인슈타인이 이 논문 통과시키자고 했다고 책임 회피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해서 드브로이의
물질파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고요. 나중에 실제로 전자가 물질파라는 파동으로서 파장을 가진다는 게 실험적으로 검증이 되죠. 양자역학에는 크게 세 가지 형식이 있다고 하죠.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 슈레딩거의 파동역학, 그리고 리처드 파인만의 경우적분.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이렇게 두 해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가 아파서 휴가 간 상태였는데 휴가 가서 엄청난 업적을 하나 만들어 오죠. 행렬역학이라는. 그리고 1926년 슈레딩거가 파동역학이라는 행렬역학이랑 전혀 다른 형태의 양자역학 형식을 개발해냅니다. 나중에 이 두 가지는 그야말로 겉 모양새만 다르지 실제로 동등하다는 게 증명이 되죠. 그러고 나서 1927년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시세계의 전자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로 날아갈지 자기도 모른다는 거죠. 단순히 측정 기술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아주 근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전자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튀어 날아갈지. 그리고 1927년에 그 유명한 보어와 아인슈타인의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런 해이기도 하죠. 자, 이제 물리학 혁명도 슬슬 막바지를 향해 다가갑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양자역학을 성공적으로 수식화하는데 정말 훌륭한 결과를 얻어냈지만 아쉽게도 상대론을 포함하지 못했죠.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디락이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시켜서 자신의 이름이 붙은 디락 방정식이라는 새로운 방정식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죠. 이 사람이 자기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전자하고 질량은 같은데 전하가 정반대인 새로운 입자의 존재가 예견이 되었죠. 근데 당시에 물리학자들이 알고 있는 소립자라고는 양성자하고 전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락도 처음에는 그게 양성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양성자라고 하기에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양성자는 전자보다 질량이 2000배는 무거울 텐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락은 반물질의 존재를 최초로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반물질의 존재가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무슨 소설 같은 얘기니까. 그런데 1932년에 양전자가 실제로 발견이 됩니다. 덤으로 1932년은 중성자가 발견된 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1932년은 정말 엄청난 해예요. 인류가 알고 있는 소립자가 두 알갱이에서 네 알갱이로 늘었거든요. 양성자하고 전자밖에 모르다가 중성자하고 양전자라는 또 다른 입자들을 알게 됨으로써 세상을 2배로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디락 방정식이 성공을 거두게 됨으로써 특수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집대성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세기 초반 물리학 혁명이 멋지게 마무리되죠. 이렇게 물리학 혁명을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맥스웰 방정식을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맥스웰이 고전 물리학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후예들이 30년에 걸쳐서 현대 물리학을 열었죠. 그 현대 물리학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스마트폰, 컴퓨터, 여러 가지 의학기기,
이러한 훌륭한 장비들 속에서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에게 감사함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